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뉴욕 동포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오늘 8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이를 자동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전기차 구입 때 최대 $4,00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한 남성이 수건으로 승객 머리를 내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뉴욕 동포 정책 간담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베이사이드 소재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150여 명의 한인들과 김기현 대표와 이번 방미 일정에 동행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많은 어려움 끝에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이 더 잘되고 거기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거기서 경제적 생활도 넉넉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작은 나라에서 영토를 넓히고 그래야 세계의 지도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전 재외동포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당의 성공은 동포사회의 성공이라며 힘을 실어주면 동포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해외 당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최근에 당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젊은 층에서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메일을 세계 동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당원이 되어 주시면 직접 우리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예를 들면 우리 당대표를 뽑을 때 이때 직접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이 저희 당에 참여를 직접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동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정책토론에서 동포들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동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아직도 힘들어하는 동포들이 있으니 개정안을 추진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오늘 8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이를 자동으로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대법원이 제동을 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교육부는 80만 명 이상의 대상자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총 390억 달러의 학자금이 탕감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새로운 대출 탕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며 과거의 실수를 보완해 모든 사람이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전기차 구입 때 최대 $4,00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 공공시설위원회는 지난 4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인 차지업 뉴저지 프로그램을 지난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45,000 이하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개인 및 비영리 단체에게 최대 $4,00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45,000 이상 $55,000 이하의 전기차 구입자에게는 $1,500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차량 구매가 아닌 전기차를 리스할 때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 전기차 구입자가 자신의 집에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도 $250씩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까지 16,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고 지난 4월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됐으나 이달부터 시작된 새 회계연도에 다시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지급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한 남성이 수건으로 승객 머리를 내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30일 한 남성이 승객을 무차별적으로 수건으로 내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41세 피해 남성은 오후 7시 G라인 전철역 메자닌에 서 있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흰색 수건으로 머리를 세게 내려쳤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수건으로 너무 세게 얻어맞은 탓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행 7번 전철을 타고 현장을 도주했으며 경찰은 사건에 대해 아는 누구든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학자금 지원처 FSA 로그인 정보 등을 제공하면 쉽게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며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팸 차단 소프트웨어 업체 로보킬러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탕감 사기 피해액은 무려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절박한 대출자들의 상황을 악용할 수 있는 배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빌미로 금전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팸 문자와 로보콜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정식 이름과 로고 등을 사용해 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 않은 특별한 상환, 탕감 계획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현혹되기 쉽다는 설명입니다. 만일 정보들을 제공하면 사기범들은 그것만 받아 챙긴 뒤 즉시 대출자들과 연락을 끊습니다. 이후 개인정보 도용은 물론 금전적 피해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공식 교육기관이라고 말하며 접근해와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학자금 지원처 FSA 로그인 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연락을 차단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뉴욕주 내 연방하원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하라고 명령하면서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어제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연방하원 선거구 구역을 새롭게 획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뉴욕주 법원이 민주당이 주도한 뉴욕 연방하원 및 주상원 선거구 재조정은 위헌이며 이를 조정하라고 선고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어제 항소법원 판결에는 재판관 5명 중 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번복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구 재조정으로 빼앗긴 6개 의석 중 최소 4석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근소한 차이로 항소법원에서 패한 공화당은 즉각 뉴욕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승인일이 2년 후퇴하고 가족이민 2순위가 3년이나 후퇴하면서 이민 신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박사급 이상을 대상으로 항상 오픈 상태를 유지해온 취업이민 1순위에
승인일자 컷오프가 부여돼 8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영주권 승인일자가 2020년 5월 1일로 약 2년을 뒷걸음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2순위는 2022년 4월 1일로 6주,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은 2020년 5월 1일로 5개월이 진전돼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동일한 승인일자가 부여됐습니다. 가족이민은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혼자녀 대상으로 항상 가장 앞선 날짜가 부여됐던 2A 순위가 2017년 10월 8일로 무려 3년이 후퇴했습니다. 또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승인일이 2015년 1월 1일로 2주 진전됐고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됐습니다. 세계 최대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가 63년 만에 벌어진 배우와 작가들의 동시 파업으로 멈춰섰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수석협상가 던컨 크랩트리 아일랜드는 13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투표로 오늘 밤 12시부터 파업을 시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조합은 지난 한 달여간 영화 TV 제작자 연맹과 고용계약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우조합의 파업은 1980년 이후 43년 만이며 미국 작가조합과 동반 파업이 이뤄지는 것은 TV에 판매된 영화 재상영 분배금 문제를 놓고 함께 싸웠던 1960년 이후 63년 만입니다. 배우조합은 앞서 파업을 시작한 작가조합과 마찬가지로 재상영 분배금과 기본급 인상, AI 확산에 따른 배우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배우들은 앞으로 자신의 외모나 목소리가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에는 16만여 명의 배우와 방송인들이 소속돼 있으나 이번 파업은 지난달 7일 투표에 참여해 파업을 승인한 배우 6만 5천 명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영화 방송작가 11,000여 명이 소속된 작가조합이 파업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조합까지 파업에 합류하면서 할리우드 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가 최근 2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35명과 비슷한 것으로 지난 2020년 234명, 2021년 247명과 비교했을 때 최근 2년간 약 30%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국적 이탈이 급증한 것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한국 및 미국 국적을 취득한 2세들이 한국 국적을 제때 포기하지 못하고 18세를 넘길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 뉴욕 총영사관은 올해 상반기 25,213건의 영사 업무를 처리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던 2020년 상반기 17,575건보다 43%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사 업무별로는 여권 발급이 3,482건, 사증 발급 1,706건, 영사 확인 6,308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거주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유승준 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설사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지나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이 우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피고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병역 기피 등으로 입국이 금지됐어도 38세를 넘기면 체류 자격을 주도록 한 옛 재외동포법을 보더라도 유 씨에게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한 뒤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획득하자 한국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금지시켰고 유 씨는 13년 만인 2015년 병역 거부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한 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유 씨는 첫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또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유 씨는 지난 2002년 시민권 취득 뒤 무려 21년간 한국 방문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으며 아무리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한국 입국 금지로 충분한 죗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계속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일교 측에서 2회 강연 대가로 $200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공개한 수입 세부 내역에 따르면 퇴임 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에서 2차례 강연을 하고 $200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관한 썸밋 2022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사전 녹화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징조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난 2021년 통일교 녹화 강연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남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수입을 공개한 것은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 30일 이내 또는 매년 5월 25일 대선 후보의 수입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따라 2차례 수입 공개 연기 요청을 하다 4월 14일 수입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어제 이를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일랜드 골프 리조트에서 $620만, 플로리다 도랄 리조트 골프장에서 $1억 5,900만 등을 벌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강연료로 $120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 아마존이 올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세계적으로 3억 7,500만 개의 상품을 판매했으며 이는 지난해 3억 개보다 20% 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라임데이 첫날인 11일 매출은 아마존 역사상 하루 매출로는 최대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판매 상품 숫자만 공개했을 뿐 이틀간의 구체적 매출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석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이 $127억 달러에 이는 지난해 $119억 보다 6.1% 증가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프라임데이 매출 예상치 $131억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리서치 업체 뉴머레이터는 한 개 주문당 평균 매출이 $56.64로 지난해 $53.14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추정한 6.1% 증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FDA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은 물론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피임약 오피를 승인해 내년 초부터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판사로 지명한 뉴욕 출신 한인 전명진 판사가 지난 12일 연방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사추세츠 연방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켰다 잠적한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에게 내가 프리고진이라면 먹는 것을 조심할 것이라며 독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2일 백악관에서 발견된 코카인과 관련해 비밀경호국이 누가 코카인을 몰래 반입했는지는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해 백악관 경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낮 11시쯤 브롱스의 페란베이파크 인근 공사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인부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어제 아침 6시쯤 유명 관광지인 맨해튼 43스트리트과 12애비뉴 인근 인프레피드 구남 정박지인 피어 84에서 남성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용의자는 관광객 속에 숨어 달아났습니다. 어제 아침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엑시스 40 웨스트 이슬립 인근 숲속에서 유골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2년여 만에 최저폭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8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37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6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7월 14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